쉬는 시간에 버스 정장에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고리를 찾았네, 다행히. 근데 이 고리하고 마이크하고 연결하는 걸 제가 그 기계치라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걸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쟁점이에요. 그 판결하고 이제 그 밖의 소송. 자, 1074 보면은 그 판결서 2위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관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볍게 보면 되는데, 판결서 2위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후에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이건 판단 유탈, 누락,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그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에 가는 건데, 기각 판결이든 각하 판결이든 원고 패소 판결 결론은 똑같죠. 그래야 굳이 파기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 이행 판결이나 적극적 형성 판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무명한 고 소송이 인정이 안 되는 거와 같은 취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인데,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이거 다 배웠던 거죠. 그 독자적 결론을 이거는 기속행위라는 전제네. 기속행위일 때는 독자적 결론 도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일부 취소 판결 290이라고 483에 인용했는데, 유형화 돼 있어요.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법관에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특정이 분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잔존하는 처분으로도 의미가 있고, 행정청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일부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 제목 갖고 돼요. 기속행위인 경우는 뭐 애초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없으니까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금전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가금액 산출 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가처분이 위법하지만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가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되고, 일부 취소라는 거예요. 이때 처분청이 처분실을 기준으로 정당한 부가금액이 얼마인지 주장 증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산출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니은 가분적 제재 처분의 경우죠. 이것도 행정의 하자론에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 하나의 제재 처분했을 때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고 분리 가능한 거,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부분만이 위법할 때 이때 전부 취소할 수 없고 일부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소송상 일부 행위를 기초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전부 취소 판결을 해서 290일의 인해가 재량행위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 심사 방식 이거는 이미 봤죠. 재량행위일 때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뒤는 뭐 앞에서 봤던 거네. 심판에서 기속력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그런 취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법적 성격은 재량행위이고, 과징금에 관한 거는 그 부동산 실명법 빼고 나머지가 재량행위라고 했죠. 수개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는데, 수개 위반행위 중에 일부의 위법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사정 판결은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원래 인용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근데 지금 사정 판결이 합헌이다. 이게 위헌이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악설인데 판례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이 단순 결론이니까 뭐 넘어갑니다. 관련 사례, 인정 사례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하면 우리가 행정계획에도 봤지만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련된 공익이 중시되는 거죠. 그 재개발, 재건축도 엄청나게 공익사업이 강조되죠.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후에 예비인가 취소를 하는 경우, 이게 조선대학교 사건인데 앞에서도 일부 논점 나왔었죠. 그래서 부정사례, 심재로 이건 264에 받고, 인정사례 보면 그 법학전문대학원, 이거 조선대 사건인데 932에서 인용했던 건데, 법학전문대학원이 장기간의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하여 2009년 3월 초에 일제히 개원한 점, 이 경원자 관계라고 그랬죠. 조선대하고 전남대 그 지역 안배를 했기 때문에 만일에 조선대가 되면 전남대가 다시 탈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합격자 그 5년간인가 합격자 배출 인원수가 조선대가 더 많았더라고요. 5년간인가 3년간인가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조선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전남대로서는 다행이고 조선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었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도 120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그 입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인가 취소가 이어지면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고려한 거고. 사정 판결은 오직 취소 소송에만 인정돼요. 일일이 이럴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부정된다. 뭐라 정리하면 될 거고.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설인데 122에서 인용했죠. 처분시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벌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되고, 요거 잘 봐야 돼요. 법령과 사실상태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처분 후의 법령의 개정 폐지나 사실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 두 번째는 이거 안 보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의결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부가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분시법이 아니라 의결 당시다. 이거는 안 보면 그 맞추기가 어렵죠. 나머지 뭐 처분시법 이런 거는 뭐 쉬운 거고. 근데 저거하고 구별할 게, 법령과 사실상태와 구별할 게 다음 페이지 판단자료, 이거는 판결시예요. 888에서 인용했던 건데, 사실상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자료는 그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보유했거나 알고 있었던 자료, 행정청에 오탈자네. 제출되었던 1083.5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사실관계의 판단은 판결 시의 과학기술 등 증거자료에 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처분이 있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판단 자료 별도로 제목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의 이르는데 형적 확정력은 불가증력이죠. 이건 내용과 무관한 거예요. 내용이 위법적법이라는 건 전혀 관계없고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소송 제기만 못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판력과 같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과는 다르다라는 거고, 실질적 확정력이 기판력이죠. 이거 후수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인데, 이 기속력과 기판력에 관한 거는 보충 자료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이론 강의 때 설명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하지는 않는데, 그 다음 페이지 기속력의 내용에 관한 것도 배경을 알고 보면 좀 쉬우니까 이론 강의 때 설명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맡깁니다. 그 다음에 기판력의 의의에 관한 게 420에서 인용했는데,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가는 거거든요. 당사자는 이 저촉되는 주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후소법원, 나중에 다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할 수 없는 기속력, 근데 이건 기판력의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데 내용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기속력이라고 쓰는데 기판력의 의미예요. 기판력에 관한 건데,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적 범위인데,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 참가한 제3자에 미치지 않아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러나 행정소송법엔 특별 규정이 있죠. 그래서 취소 판결이 형성력의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재판에 참가도 못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소송 참가, 재판이 끝났다 그러면 얘 잘못이 아니면 재심 이렇게 허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적국 당사자 원고가 아니라 소국 당사자 피고로 항변할 때도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피고로 한 거는 배려를 위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원래 권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친다는 것도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도 기속한다. 근데 이거는 별로 학교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라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요. 객관적 범위가 이 기속력과 다른 점이거든요. 보충제를 종합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예요. 확정 판결 및 소송 판결 기판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만 미쳐요. 주문에만 미치고 이의에는 안 미쳐요. 그다음 전소가 기판력은 소송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소송물을 달리할 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제목 갖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처분에 가는 거니까 그럼 각기 다른 처분이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결국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후소의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되는 거 좀 전에도 봤죠. 이거는 미치는 거고. 그 다음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이거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은 뭐예요? 적법이 확정된 거예요. 적법이 확정됐는데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법이 확정됐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정은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개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행정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걸 확정됐죠.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거. 다 기판력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행사했던 공격 방어 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거, 이거는 기판력에 반한다. 7심 판례인데,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지 과세표준 및 세액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위법성 일반이지 개개 위법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고, 선행 확정 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이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정보로 동일하다. 그럼 동일하면 기판력이 미치는 거죠. 시간적 범위는 사실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사실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기판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기판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객관식 이 정도 결론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기속력이거든요.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지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기판력과 다른 특이한 거라는 게 통설인데, 판례는 어때요? 같게 보는 게 지루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판력설 보면 내용은 기속력인데 기판력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별로 구별을 안 하는 게 지루적 입장이다. 그런 내용이고, 기속력의 내용은 소극적 반복 금지죠. 동일한
뭐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게 안 된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건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뒤에 또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에 무효다라는 게 뒤에 또 나올 건데, 1093에 있죠. 맨 위에 보면 그 기속력 위반하는 거 무효다라는 게 통설이죠. 판례 1093하고 1088. 그 다음에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법 규정을 달리하거나 처분 사유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것도 또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반복하는 거 안 된다는 거 뻔하게 있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에 관한 건데,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거부한 처분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위반 제한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판결의 취지만 존중하면 되는 거지 그 제한을 갖다 그대로 수용할 의미가 없다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속력 개념을 하면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거고, 행정청이 다시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할 것인지는 다시 이건 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는 재처분이 나면 그 재처분에 대해서도 내가 불만이다 이러면 별도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스티브 유 사건 봤잖아요. 그 형식 위반이다. 문서로 안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로 구두로 통보한 거, 이게 위법이면 위법 사유를 보완해가지고 동일한 그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해도 불만일 때 지금 또 제기해가지고 다시 지금 2심 판결까지 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새로 수립한 게 기속력 위반이면 무효니까 상관없는데, 무효가 아니라면 결국은 다시 소송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결과지가 있는데, 이거 좀 전에 봤죠? 이거 논란이 됐던 부분 뒷부분만 잘라가지고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관계 나오는데,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해당 제한 처분이 위법한 거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 처분 때문에 관계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 과정 인정 신청과 훈련 비용 지원 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게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그 내용 중에 원상회복에 관한 거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건데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로 한 거, 이거 572에서 인용했죠. 다 똑같아요. 위법 사유 보완해가지고 큰 제목으로.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다른 사유로 반복하는 건 상관없죠. 사실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거는 그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위법적법 판단 기준시가 언제라 그랬어요? 처분시죠. 그럼 처분시 이후의 거는 새로운 거고 다른 사유거든요. 근데 사실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위법적법 판단 기준이 처분시 이후거든요. 처분시 이후이기 때문에, 근데 요 오랫동안 요 사건에서는 처분시 이유나 사실 변론 종결 이유나 이게 똑같은 그 판례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판례 의미를 잘 모르고 출제하는 건데, 뭐냐면 이거는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 잠깐 이거 미리 준비를 할 걸. 도청자를 만들까지 또 못 만들었는데. 지금 사례 이름 뭐냐면, 이게 거부 처분이 난 거예요. 여기 변론 종결,
판결시나 똑같다 그랬죠. 여기서는 취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취소 판결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고 그랬죠. 처분시. 그리고 나서 취소 판결이 나니까 그 취소 판결 기성력에 따른 재처분을 이루는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요때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부 처분, 재처분, 이게 재처분이거든요. 기성력에 따른 재처분. 재처분을 기준으로 할 때 처분시 이후의 법률 개정, 처분시 이후죠.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도 그 이후죠, 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처분시 이후 새로운 사유 이렇게 표현하나 변론 종결 이후 새로운 사유로 표현하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거부 처분된 거 똑같아요. 처분시. 그러면 이거와 다른 점은 법률 개정이 변론 종결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취소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요게 재처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이 법률 개정이 처분시를 기준할 때는 처분시 이후에 새로운 사유죠. 근데 그 취소 판결, 이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이전에 동일한 사유지 새로운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새로 거부할 수 없다. 변론 종결시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건데 종전의 이 표현에 따르면 이런 사안은 어때요? 변론 종결시 이전의 사유로 거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재처분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론은 적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판례에서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법률 개정은 처분시 이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기성력 위반이 아니다. 재처분이 요런 사안이에요. 요런 사안. 그래서 이거는 보충자료를 내가 만들려다가 재주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해봤네. 자, 저건 문제가 없었는데, 자, 다음 페이지와 비교해 볼게요. 사실 변론 중 처분 시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례 1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거 보면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변론 종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처분 후라고 처분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변론 종결 후가 아니라, 그죠? 요게 사법시험 50점짜리 사례로 출제됐는데 이 판례의 의미를 아는 교수도 별로 없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석호철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판례 평석 쓴 건데 그 논문을 읽은 수험생은 합격을 했어요. 나머지는 초토화됐죠, 이거. 그 여기 보면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후에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결론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죠.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도 법률에 규정된 재처분, 즉 적법한 재처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전의 판례 이론에 의하면 이건 변론 종결 이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적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 후에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새로운 거부 처분한 거, 이거는 적법이다라는 비교가 되죠. 그 다음 전에 페이지로 돌아가면 C 동그라미 C 새로운 사유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동일성이에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로 넘어가면, 근데 C번은 또 특수한 사안이에요. 그 중간에 판결 나기 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것까지는 사례 2와 똑같은데 이 특수한 건 경과 규정을 줬어요. 그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얘는 이 사건에 관한 한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까 개정 법령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럼 이건 기승력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부처분 시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는 건데, 종전 확정 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에 처분 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 이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거, 이건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판결은 원고가 출원한 광고 내에서의 불석체불, 도를 체불해서 불석이라는 게 뭔 도인가 모르겠네. 불석을 체불하는 게 공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불화가 처분에 대해 공익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건데,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출원의 그 불석광은 광업권이 기이 설정된 고령토강과 동일광성에 부존하고 있어 불허가 대상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이 주장 부분은 처분사를 볼 수 없다는 게 확정되어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외됐기 때문에 판단 대상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판력 저촉이 아니다라는 거고, 효력 범위 객관적 범위인데 254, 890에 있는 게죠. 주문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에까지 인정된다. 그렇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성력 위반의 이유가는 방연무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재처분을 아예 안 하고 개긴 것 했어도 무효인 것도 기성력 위반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집행력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바로 보니까 형성력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급회와 관련된 건데, 그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얘가 이제 특허죠. 재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그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전에 그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지체 또는 사업 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이, 이거는 그 소급화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지위까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논점을 나눠서 정리하면 될 거고, 제3자유인데 요거는 그 형성력에 원래 제3자유가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거는 안 나왔었네. 원래 미치는 건데 이거는 특수한 게 뭐냐면 그 새로 형성된 제3자 권리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판례 규제랑 판례에 있는 것만 다르다 보니까 형성력이 원래 제3자에 안 미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제3자에 미치는 게 원칙이고 이건 특수한 사안이에요. 새로 형성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행력 간접강제에 관한 건데,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게 재처분하지 않거나 재처분이 무효일 때도 간접강제 요건 충족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참 이러면 간접강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의문이 드는 건데,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계기다가 나중에 재처분하면은 배상금 안 물어도 된다는 결론이죠.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배상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기다가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네 번째 거는 우리 논점 관련성이 적은 거라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 재심에 관한 거 가볍게 보면 돼요. 이 세무사 시험은 그 행정소송법만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출제하는데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되기는 좀 어렵고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취소 소송을 마무리하고 그 밖의 소송 이제 간단하게 끝날 건데, 원고 적격은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취소 소송과 달리 즉시 확정의 이익 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 법률상 보호이익서 똑같다. 523에서 인용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는 더 쉬워요. 직접적 구체적 이익, 근거 법률 이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위 관련 사례인데, 이전고시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뭐 대규모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뒤집으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반사적 이익도 제외된다는 거 이거 똑같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협의 수익이 아니라 원고 적격으로 분류는 옮겨야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출제가 아주 많이 됐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이거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건데,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그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갑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먹는 샘물, 이게 생수죠, 생수. 먹는 샘물에 관해 협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된 판매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공포하면서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 조항을 줌에 따라 이제 협약 해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했는데 이익이 없다. 결국 이것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원인이 부칙 조항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 행정심판 정치는 여긴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그 심리에 관한 건데 이거 입증 책임이 달라요. 원고가 부담은 원고가 성결문제 심리 가능하다는 건 행정행위 때 받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취소청구로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거 종합 정리했죠. 취소소송과 관련될 때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된다는 거고, 간접강제가 그 거부처분에 관한 것만 되지, 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다 결론을 알아두면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부작위 부확인 소송인데 거부나 부작위가 똑같다 그랬죠. 그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인데, 이게 원고 적격만이 아니라 대상 적격인 부작위 양쪽에 분류가 된다는 이 분류 문제도 출제가 됐죠. 밑에 틀린 거 그것도 있죠. 부작위 성립과 관련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과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왜냐면 그 판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 소송 대상이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두 가지에 걸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고. 그다음 공사 중지 명령에 관한 건 거부 처분에도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거부에도 있고 부작위에도 있고 1편에도 봤죠. 행정개입 청구권 관련해서 중지라는 개념은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전제하라는 거니까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사건인데 참 이 정당들 보면 참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 장관의 특임 공관장, 이게 이용구였는데 옛날 민정당 특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임 공관장이나 인사권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 변경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다, 신청권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사건이구나.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직 4급 공무원이 당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부의사가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임명권자가 사실을 대내까지 공표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없던 거로 한다. 말도 안 되지. 540판에서 비교했던 판례죠. 그 다음에 뭐 법률에 며칠 이내에 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훈시 규정이다. 240이라고 553에 종합 정리했죠. 그 다음에 개념의 문제죠.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가 처분 등에 관한 개념이라면 2조 1항 2호가 부작위에 관한 개념이에요. 부작위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응답 의무이지 인용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거 계속 같은 논리 봤죠. 그 다음에 처분의 부작위예요. 국유재산 매각, 대부 이 말하면 사법관계죠. 그 처분이 아니고 그러면 뭐 이거는 대상적격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가 압수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통지도 하지 않은 거. 이것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게 부증제죠. 그 응답이 있다면 거부가 될지언정 부작위는 못 되죠. 그래서 거부와 부작위의 의미인데 이건 뭐 국어적 개념 그대로라 읽어보면 될 거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부작위 보완 소송은 부적법하다라는 거죠. 이건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은 얻고 다는 의미 얻었기 때문에 더 얻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건 협의의 소액에 관한 거죠. 협의의 소액은 별도로 안 달아놨나? 그래서 이거 협의의 소액에 관한 거죠. 부작위 보완의 소의 제소기간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 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을 기준한 그거는 적용돼요. 참고로. 그 다음에 심리의 범위가 부작위 응답하지 않은 게 위법이냐까지만 심리할 수 있다가 절차적 심리설이고, 그리고 응답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가까지 심리할 수 있다면 이게 실체적 심리설인데, 실체적 심리설이 판례가 인정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법률에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가 잘 나와 있죠. 바로 본문으로 가면 세 번째 줄, 부작위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입을 열기 위한 소송이에요. 입을 열었는데 기성적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신청한 대로 해주든 소극적 거부하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에 그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변태적인 거냐면 독일과 같이 음해행 소송을 인정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요건 충족됐는데 어때요?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아예 의무행 소송 제기하면 그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해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가하라. 뭐 이행할 때까지 지연 배상으로 매월 5천만 원을 납부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나요. 근데 만일에 무응답이면 일단 입을 열어야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5년 걸렸다. 그랬더니 거부한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왔어요. 반갑다, 친구야. 내가 이걸 입을 열기 위해서 5년을 쌓아왔다. 그러면 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또 5년 걸려서 또 다른 사유로 또 거부하면 또 5년 걸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간접적 우회적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교수들은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솔직히 이 변태 소송이에요. 의무 이행 소송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법 판단 기준 시가 완전 다르죠. 판결 시설이에요. 판결 시설이나 구개관련 종결시나 같다 그랬죠. 당사자 소송에 관한 거는 주로 분류 문제가 나오는데 공법관계, 공법상 계약 대부분 1편에서 2편에서 봤던 내용들이라 그런 정도 넘어갈 거고, 1107에 가면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를 위한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 이거 외워둬야 돼요. 이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법률에서 구체적 권리를 한 거를 다 외워둬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법률에 규정하기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제 항고소송이라 그랬죠. 손실보상 이런 데도 받고,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라 도와줄 수가 없고, 1113에 가면 지휘자격 신분, 이거 입에 조절하면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데 873. 이거 배경이 뭐냐면, 이 수용재결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은 그 수용에 관한 부분, 그 재산권 침해하는 수용에 관한 내용과 보상금에 관한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공익사업 시행을 막고 내 땅과 건물을 뺏기지 않겠다 이러면 수용재결 취소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래 내 땅 뭐 필요하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만 돈만은 내가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러면 보상금만 별도로 다투는 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보상금을 다투는 이 내용이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의 일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니까 가짜 당사자니까 형식적이에요. 근데 이게 행정청이 피고가 아니라 권리주체가 피고가 되니까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가짜 당사자다 이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형식 당사자 소송에 관한 이 판례가 최신 판례가 좀 쏟아졌거든요. 그 결론을 알아두면 되는데,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별수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앞에서 봤던 거라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제소기간 제한이 있는데 그 제소기간 내에 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기한 경우 지연가상금은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거 특별하게 뭐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지 맘이잖아요. 전부 불복할지 아니면 일부만 불만 있어 일부만 할지 이건 내 맘이죠. 그 다음에 법원이 이제 보상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법원의 권한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기술적인 거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재판관할인데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에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당사자 소송은 그 준용 규정이 별로 없어요. 취소소송 준용 규정이 민사소송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고, 당사자가 중요한데 어렵지 않죠. 왜냐면 행정청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당사자 소송이 되려면.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는 권리주체고, 그 피고 지정 잘못하면 성명권 행사지 바로 각할 수 없다는 거 똑같죠. 그 사업시행자가 권리주체니까 피고가 된다는 거고, 근로복지공단도 공사공단 얘가 권리주체잖아요. 1편에서 봤죠. 사인도 권리주체니까 피고로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외 이익이 있는 경우인데, 세 번째 줄 보면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가권, 자력집회권 등에게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3편에서 이런 논리 봤죠, 그죠? 아니 시간과 비용이 안 들어가는 자력 강제가 가능한데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 제기할 실익이 없죠. 다만 납세 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죠. 그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어렵지는 않아요. 최신 관련돼. 그 다음에 제기기간에 가는 거 앞에서도 봤죠. 취소소송 관련될 때. 그 다음에 그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본래 당사자 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을 한다. 그 취소 소송에 관련 청구 병합될 때도 취소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 그랬죠. 같은 논리예요. 그 취소 소송까지 하면 나머지는 뭐 거의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백에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가부를 기재한 간명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 제출하여 갑이 고용 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를 독촉했는데 갑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 채무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건데 그 원심법원이 인천지방법원 합의보는 사건을 관할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에 관한 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소의 변경에 관한 건데 이 소 변경은 종합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소지기의 효과인데 이거 아까 인용을 안 했죠. 그 집행정지 취소 소송에는 집행정지만 가처분 안 되는데 아까 말로만 한 것 같은 생각이네. 아, 1054이 이상하네. 1054를 인용했네. 1118하고도 관련이 되죠. 1067이에요. 1067의 맨 밑에 1054 인용했는데 1118. 그 다음에 그 심리 절차에 관한 건데 이 당사자 소송도 금액을 확장하는 권한이 법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형적 당사자 보상금 증감 소송에 관한 건 똑같이 세 번째 줄 보면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법 행정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집행 선고 이거 위헌 결정 났죠. 최신법 판례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결론은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만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건 옛날에도 당연히 됐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인데 이거는 그 민중소송, 기관소송, 법정주의거든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행정청에 한 여론조사 무효하기로 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선거소송, 선거 민중 투표, 선거 투표 이런 것들이 민중소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3, 4번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이 민중소송에 관한 거, 기관소송에 관한 거는 헌법에서도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이론 강의부터 같이 한 친구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저와 함께 했죠. 이 강의가 행정법의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고작 한 3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못했어요. 보충자료 만들고 뭐 하느라고. 이제 강의 끝나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저도 다음 달에 그 GTLF라고 영어 자격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기간 저도 이제 영어 합격을 해서 전념을 해야 되고 그게 통과되면은 또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고 노무사가 되면은 행정법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무사 노동법 관련되는 책을 써서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하느라 참 처음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행정법이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이걸 정리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전달한 그 노하우와 논리적 사고 이것만 기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수강생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